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명종 때 영의정에 오른 이준경은 늘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로 정사를 돌봐 명재상으로 칭송받았던 인물입니다. 선조 5년 그가 죽기 직전까지 붕당의 폐단을 예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준경이 살아생전에 그 집안의 일을 돌봐주던 청지기 중에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일을 시켜도 언제나 조심성 있게 일을 처리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에 이준경은 평소 그를 무척 아꼈죠. 그런 박 씨에게는 다른 자손은 없고 금지옥엽같이 키운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청지기 박 씨가 하루는 이준경에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에게 딸 하나가 있는데 앞으로 대릴 사위를 얻어 말년을 의탁할까 합니다. 그래? 그럼 자네 사위감은 내가 직접 골라봐 주지. 고맙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그럼 사위감 얻는 일에는 오로지 대감마님의 분부만 따르겠습니다. 걱정 말고 기다려보게나. 이준경과 청지기 박 씨가 그렇게 찰떡같이 약조를 하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박 씨의 딸은 19살이 되었지요. 하지만 이준경에게서 박 씨의 사윗감에 대해 말 한마디 없으니 박 씨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준경이 대궐에서 돌아오자마자 황급히 박 씨를 부르질 않겠습니까? 내 오늘 아침 드디어 자네 사위감을 찾았으니 어서 불러와야겠네. 네? 어디서 말씀이십니까? 기다려보게. 꺽쇠야, 어디 있느냐? 네,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꺽쇠는 지금 육조거리 한성부로 가보거라. 그 앞에 총각 하나가 빈 가마니를 덮고 앉아 있을 것이다. 그를 반드시 데리고 오너라. 집안의 하인 꺽쇠는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한 자였습니다. 꺽쇠는 영의정 이준경의 분부에 따라 저작거리로 나가서 빈 가마니를 덮고 있는 사람을 찾았지요. 저 사람인가 보군. 이보시오. 영의정 이준경 대감의 분부이니 함께 좀 가야겠어. 뭐요? 지체 높은 정승 대감이 무슨 일로 나 같은 거린을 부른단 말이오? 필시 사람을 잘못 보았거나 나를 놀리려 드는 것 같으니 그만 가보시오. 꺽쇠는 총각이 쉬이 따르지 않으니 종국에는 위협하고 공갈도 했지만 총각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꺽쇠가 마지못해 돌아와 사정을 보고하니 이준경 대감이 말했지요. 내 틀림없이 그럴 줄 알았지. 꺽쇠야, 사람을 몇 명 더 데리고 가서 보쌈을 해서라도 데리고 오너라.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꺽쇠가 집안에 힘께나 쓰는 노복 며칠 더 데리고 다시 저작거리로 나가 총각을 강제로 끌어오니 사람 살리오. 이놈들아, 이게 무슨 짓이냐? 멋들하고 있어. 좀 도와주시오. 총각은 끌려가면서 끝까지 저항했지만 그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영의정 이준경 집안의 노복임을 알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총각이 이준경 대감의 집들 앞에 내동댕이 쳐졌는데 그를 본 이준경이 대뜸 묻지 않겠습니까? 너는 아내를 얻고 싶지 않은가? 아니, 지체 높은 어르신께서 사람을 이리 끌고 온 연유가 그것입니까? 네, 이리 너를 끌고 오지 않으면 넌 필시 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 어쩔 수 없었다. 소인은 아내를 얻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꼭 좀 부탁하마. 하늘 아래 지존을 제외하고는 올려다 볼 사람이 없는 영의정 대감이 비렁뱅이 같은 총각에게 부탁하다니 집안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를 사위로 맞아야 하는 청지기 박 씨는 의아스럽기만 했지요. 더군다나 대감의 뜻을 단칼에 거절하는 비렁뱅이 총각의 모습은 더욱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준경 대감과 비렁뱅이 총각의 말이 오가고 결국 총각은 마지못해
그 혼인을 수락했지요. 그런데 청지기 박 씨가 옆에서 총각을 위아래로 살펴볼수록 남노하고 맥빠진 일개 거지에 지나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 해괴함을 억누를 수 없었지만 대감의 분부라 어쩔 수 없었지요. 잠시 후 집안의 하인들이 총각을 행랑으로 데려가 몸을 씻게 하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준경 대감이 박 씨를 불러다 말했지요. 나를 따로 잡지 말고 바로 내일 혼례를 올리세. 만약 며칠이라도 늦으면 이 사람을 잃을 것이네. 네, 그리하겠습니다. 박 씨는 속으로는 비렁뱅이 총각을 사위로 맡기가 내키지 않았지만 대감을 전적으로 믿어 그 말에 따랐습니다. 다음 날 혼례식은 아주 신속하게 치러졌지요. 비렁뱅이를 사위로 맞이하는 박 씨를 보고 온 집안 사람이 입을 가린 채 비웃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다 총각은 혼례를 올린 이후부터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지요.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잠만 자니 사람들은 그를 보고 게을러서 아무 쓸모도 없는 놈이라고 욕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지요. 하루는 사위가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하고 망건을 쓰며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앉아 있으니 온 집안 사람이 모두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자네, 오늘은 무슨 일로 빗질하고 세수까지 했는가? 오늘 대감께서 반드시 오셔서 나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 소리에 집안 사람들이 모두 비웃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조금 뒤 정말로 대감이 다급히 집 안으로 들어와서 청지기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사위는 어디 있는가? 방 안에 있습니다. 이복의 사위, 얼른 나오게. 대감마님이 자네 찾아오셨네. 아닐세. 내 방으로 들어감세. 이준경 대감이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사위의 손을 잡고 말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찌 해야겠는가? 구근이 천운이니 어찌하겠습니까? 그래도 난 자네만 믿겠네. 자네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도 구해주게. 보아하니 일의 형편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게 이준경 대감과 사위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대감은 즉시 떠나갔지요. 이로부터 집안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대감이 박 씨의 사위를 그와 같이 존귀하게 대우하니 사위는 틀림없이 비범한 사람일 것이라 짐작했지요. 선조 5년 어느 날 저녁 청지기 박 씨가 이준경 대감 댁에서 돌아와 막 문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사위가 급히 부르지 않겠습니까? 장인어른, 옷 벗지 마시고 그대로 대감 댁으로 가셔서 대감님 임종을 지키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내가 방금 이불과 베개를 깔아드리고 왔는데 오늘 대감께서는 평소와 같이 저녁 진지를 드신 후에 손님과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어디 편찮은 곳도 없으셨네. 여러 말씀 마시고 빨리 가보십시오. 빨리요. 조금이라도 지체하시면 미치지 못하십니다. 박 씨는 의심스럽기도 하고 괴이하기도 했지만 즉시 돌아가서 대감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방 안에는 대감의 식구들이 흐느껴 울며 그 옆을 지키고 있었고 대감의 낯빛은 아까와는 달리 창백하기만 하였지요. 박 씨가 들어오는 것을 본 대감은 눈을 뜨고 바라보며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갔다가 어떻게 알고 다시 왔는가? 소인의 사위가 말해줘. 믿기지 않았지만 그냥 와보았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대감님의 병환이 잠깐 사이에 이렇게 위급해지셨는지요? 대감이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고는 다시 말했습니다. 자네 사위는 이인이다. 그가 말하면 모두 따르고 어기지 말거라. 이준경 대감은 그렇게 간신히 말하고 세상을 하직했지요. 그날부터 박 씨는 사위가 세속 밖에서 재주와 덕행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게 되어 전보다 더 존경하고 믿었습니다. 어느덧 이준경 대감이 죽은 지 10여 년이 지났지요. 사위가 갑자기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가에 들어오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장인께서 수천금만 마련해 주신다면 장사를 해보겠습니다. 박 씨는 사위의 말대로 수천금을 얻어주었는데 사위는 그걸 갖고 떠난 지 반년이 지나 빈손으로 돌아와서는 말했지요.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차에 낭패를 보았습니다. 다시 5, 6천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장사를 잘해보겠습니다. 박 씨는 어렵게 또 돈을 마련해서 사위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사위가 또 빈손으로 와서는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또 낭패를 보았습니다. 장인어른 뵐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 장인어른 집과 논밭과 세간을 모두 팔아 제게 주신다면 마땅히 장사를 크게 일으켜 전날의 손실을 보충하겠습니다. 박 씨는 몹시 허황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대감이 임종할 때 한 부탁도 있고 해서 집안 사람들이 모두 만류하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데도 돌아보지 않고 한결같이 사위의 말에 따라 가산과 시골 논밭을 모두 팔아서 주고 자신은 남의 집을 빌려 살았지요.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사위가 또 빈손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낭패를 당해 장인어른께서 주신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부디 대감님 댁 서방님을 만나도록 해주십시오. 돈을 얻어 다시 장사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박 씨가 사위를 데리고 대감 댁으로 가서 서방님을 만나 5, 6천 양을 청했지요. 이준경 대감의 아들은 청지기 박 씨의 사위가 하는 말을 듣고 당장 허락하고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이번에도 전과 같이 빈손으로 돌아와서 대감댁 집과 시골 논밭까지 모두 팔아 돈을 빌려달라 했지요. 이준경 대감의 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하며 어려워하는 표정도 짓지 않고 군말 없이 허락하고는 가진 재산 모두를 팔아 돈을 주었습니다. 그 뒤 몇 년 만에 사위가 돌아왔지요. 그가 처음 돈을 가져간 이후로 흐른 시간을 헤아려 보니 거의 7, 8년이 지났습니다. 사위가 하루는 박 씨와 이준경 대감의 아들을 만나 말했지요. 양가 재산을 모두 제 손으로 탕진했습니다. 오늘 더 이상 아랠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양가 식구 모두 저와 함께 시골로 내려가 생계를 도모하는 게 어떠신지요? 사위의 말에 두 사람은 잠시 서로의 눈치를 살피더니 모두 그의 말을 따르겠다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을 택해 양가 식구들이 일제히 길을 떠났지요. 소와 말을 준비해 짐을 싣기도 하고 사람이 타기도 하며 동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 날 길을 가 어느 산골짜기에 이르렀는데 바위가 험하고 수목이 울창해 길이 끊어지고 산이 막아섰지요. 천길이나 깎아 세운 듯한 높은 봉우리가 앞을 막았으니 발을 디디고 올라갈 틈도 없었습니다. 일행이 여기에 이르자 타고 왔던 소와 말을 풀어서 보내주고는 양가 식구들이 골짜기에 그대로 주저앉아 서로 바라보고 눈물만 흘릴 따름이었죠. 그런데 조금 뒤 석벽 위에서 비단으로 된 새끼줄 수백 가닥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자, 모두들 비단줄을 단단히 잡고서 석벽 위로 오르시오. 사위의 말에 양가 식구가 아슬아슬한 석벽을 비단줄에 의지해 오르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평평한 들판과 긴 강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한쪽에는 기와집 수십 채와 초가집 100여 칸이 있는데 닭과 개의 소리가 들려오니 조그만 군읍 하나를 이룰 정도였지요. 일행은 기와집 2군데에 각기 나누어 거처를 정했는데 집안에는 쌀을 비롯한 곡식과 배와 비단, 솥과 그릇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모두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식구들은 사위가 전에 가져갔던 돈은 전부 다 이 농장을 만드는 데 썼음을 알게 되었지요. 두 집안이 봄에 경작하고 가을에 거두며 남자는 김을 메고
여자는 배를 짰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깥 세상 소식은 듣지 않고 산속에서 사는 재미에 빠져 살았지요. 하지만 이준경의 아들 둘은 재상가의 자제인데 하루아침에 후미진 시골로 내려와 문을 나가도 갈 곳이 없어졌으니 언제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울적하고 근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루는 사위가 그들을 이끌고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서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서방님, 저기 개미 같은 것이 보입니까? 저게 모두 왜구입니다. 지금 바깥 세상에는 한창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올해 4월에 왜구가 우리나라를 크게 침략해서 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왜구가 한양까지 침범하여 지금 임금께서는 의주에 어가를 머무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겨를에 대개 한양이 있었더라면 식구들의 목숨이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소인은 본래 세상에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한번 나갔다가 마침 대감을 만났지요. 대감께서 친히 혼인을 주선하시니 소인이 달아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혼인을 하게 되었고 대감님께서 또 누추한 곳까지 몸소 오셔서 국운을 걱정하며 가족을 부탁하셨지요. 그리하여 소인은 몇 년 전부터 여러 해 동안 이곳에 무릉도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준경의 아들들은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훤히 깨닫는 것이 있었죠. 아버지께서는 필시 앞날을 내다보는 신안을 지니셨구나.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8, 9년이 지나 사위가 이준경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영원히 여기서 살고자 하십니까? 바라건대 이곳에서 살며 평안하게 세월을 보내려 한다네. 아니 됩니다. 서방님이 이곳에 영원히 사신다면 자손들이 어김없이 평범하고 속된 백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대감님이 조정해서 세우신 사업들이 영원히 사라져버릴 테니 비통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왜구도 모두 물러갔고 나라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박 씨가 말했지요. 사위, 나는 다른 자녀가 없고 다만 자네 부부가 유일한 19일세 그리고 나는 늙었으니 여기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네. 그러면 그리하시지요. 사위는 얼마 뒤 이준경의 식구들을 거느리고 곧바로 산을 나가 충주읍내 남산 아래에 이르러서는 말했습니다. 이 땅이 터가 좋습니다. 후세에 반드시 곡식이 쌓일 것이고 자손들도 번성할 겁니다. 계속해서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누릴 것이니 영원히 이곳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박 씨의 사위는 떠났는데 그들이 살았던 마을이 어디고 그 후의 행적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깨가 쏟아지게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오자 남편이 군인이 되어 전쟁터로 나가버렸으니 아내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었지요. 그러던 이듬해 남편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내는 글을 읽을 줄 몰라 편지를 들고 동네 어귀에 나가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혹시나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남편의 편지를 읽어달라 부탁을 하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마침 어떤 선비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용기를 내서 선비를 멈춰 세우고 부탁했지요. 나리,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다급해 보이는 여인의 말에 선비가 말에서 내리며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부탁인지요? 그러자 여인이 선비에게 편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가 글을 읽을 줄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편지 좀 읽어주시겠어요? 왠지 딱해 보이는 여인의 부탁에 선비는 편지를 받아들고 잠자코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아든 선비가 갑자기 흑하고 울음을 터뜨리더니 나중에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정말 구슬프게 울었지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여인은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여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펑펑 쏟아졌고 이내 큰 소리로 목 놓아 울었지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사내가 지나가다가 쭈뼛거리며 다가와 여인과 선비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다 편지를 내려다보더니 곧이어 그 사내도 벼랑간 엉엉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여인은 자기 남편이 죽은 게 확실하다며 땅바닥에 아예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했지요. 그렇게 셋이서 한참을 울다 여인이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제 남편이 죽은 게 맞지요? 그래서 우신 거지요? 그런데 그 말에 선비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도 글을 읽을 줄 모르거든요. 그게 너무 원통해서 울었습니다. 뭐요? 여인이 순간 정신이 들어 돌아보니 나중에 나타난 사내가 아직도 엉엉 울고 있질 않겠습니까? 그래 여인이 사내에게 물었지요. 그럼 이쪽 분은 왜 우셨나요? 아니 나는 두 분이 우는 모습이 하도 슬퍼 보여서 울었지요. 어떤 마을에 부채장수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창 부채가 잘 팔릴 때 그의 아내가 부채를 조금씩 빼내서 몰래 숨겨두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돈 쓸 일이 생겨 부채장수는 부채를 팔아서 번 돈을 모조리 써버리고 말았지요. 결국 더는 부채를 떼올 돈이 없어서 장사를 그만둬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는데 그때 아내가 몰래 숨겨두었던 부채들을 남편에게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부채들로 장사를 계속하세요. 부채 장수는 아내 덕분에 다시 장사를 해서 어려운 고비를 넘겼지요. 그런데 이웃에 달력 장수가 살았습니다. 달력 장수의 아내는 부채 장수 아내를 본받기로 하고는 자기도 남편 몰래 달력을 조금씩 꺼내서 숨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안에도 벼랑간 돈 쓸 일이 생겼죠. 달력 장수는 어쩔 수 없이 달력을 떼올 미천을 다 써버렸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달력 장수 아내가 그동안 숨겨놓았던 달력들을 꺼내놓질 않겠습니까? 그것도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얼굴로 남편에게 말했지요. 서방님, 아무 걱정 마세요. 이 달력들을 팔면 되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묵은 달력을 사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